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GM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GM이 그동안 불투명했던 경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측과 GM 간 협상은 실무진에서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보상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맞춰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등 12개 국가의 철강 수출품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최종 선택된다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이 우리나라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정부와 철강업계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체 대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주자 외화 예금이 4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만 해도 원화 강세가 워낙 가파르게 진행되며 달러화와 엔화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자 외화 예금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원화 강세 속도가 주춤하며 기업들의 미뤘던 매도 집행과 시설 투자 자금 지급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계 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3분기 가계의 국내 소비 지출은 573조 6,688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식료품 지출이 커진 배경으로는 고금치품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는 등 식품 소비 트렌드가 바뀐 영향일 수 있지만 식료품 물가 상승이 가파르고 다른 소비 지출은 늘리기 어려운 환경 탓이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화요일장입니다. 변동성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우리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상승 흐름 굉장했고요. 코스피도 장 후반에 다시금 상승 능력 가져가면서 양시장 모두 긍정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기대가 좀 빨랐던 것일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락 반전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시총 상위주들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앞으로 다가온 FOMC 회의를 좀 지켜보자 이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여전한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금리 상승 압력이나 이슈 이런 리스크가 절대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이 강한 상황일 겁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다시 경계 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수급 상황이 지금 특히나 좋지 못합니다. 장 분위기 침체됐는데 자, 이런 상황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그리고 글로벌 이슈들은 어떤 점들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2422.46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0.83% 하락하고 있고요. 20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단숨에 또 2420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436포인트 그리고 현재 포인트는 2418포인트 점점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418포인트대까지 정오 이전에 빠져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수급주체 말씀드릴 텐데요. 수급주체 별로 좋지 않다고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일 강하게 사던 기관이 오늘 1784억 원이나 매도합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 매도하고요. 외국인도 매수 물량이 89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629억 원 순매수하면서 오랜만에 개인이 투자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인데요.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삼성전자 240만 원 다시 무너졌고 SK하이닉스도 75,800원까지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어제까지 상승하다가 지금 이전 상장 이후로 두 번째 하락을 보여줍니다. 1.42% 하락입니다. 현대차 약보합권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만이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집니다. 하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LG화학만이 1.96% 하락하는 정도입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 빠집니다. 특히나 삼성생명 2% 정도 빠지고요. 한국전력이 오랜만에 반등 나오면서
34,000원대 회복합니다. 현대모비스 약보합이네요.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70포인트대 거래가 됩니다. 일단 870선 지금 지지를 받는지 현재 구간 확인하는 중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76포인트대부터 868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왔다가 지금 870포인트대까지는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점 부근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620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154억 원까지 현재 쌓인 모습입니다. 수십만이 지금 기관에서는 소폭 매수하는 정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입니다. 어제는 급등세가 1위부터 10위까지 다 나왔는데 오늘은 또 정반대 흐름입니다. 뭐 급락은 아니지만 하락폭이 1~2% 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CJENM까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 6위부터 10위는 어떨까요? 셀트리온 제약도 빠지고요. 티슈진만이 유일하게 3% 상승하면서 5만원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펄어비스도 빠지고요. 포스코 캠텍도 빠집니다. 로엔 어제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 수준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빨간 종목이 한 종목도 보이지 않습니다. 슈젤부터 파라다이스까지 모두 빠지고요. 호미펌과 파라다이스는 약보합, 나머지 종목들은 1~2%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상승합니다. 1069원 4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약세입니다. 하루 만에 지금 또 하락 반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의 특징 살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금일시장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사실상 정치 테마주 말고는 특별하게 이렇게 이슈거리가 수익성으로는 이슈거리가 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가운데에서도 우선은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좀 이슈를 삼아볼 만한 것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였죠. 한미약품의 공시 이후에 지난 거래일 주가 급락 이후 오늘 다시금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심이 생각보다는 좀 완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선 제약바이오 업종에 있어서 일단 예전보다는 영향력이 감소하긴 했지만 한미약품 그래도 업종 내 대표주로서 아무래도 연휴 전에 임상 관련 악재 소식은 제약바이오 업종 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일단 오늘 거래일 좀 극복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 의의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오전 대비 이제 오후 들어서부터 좀 힘이 좀 빠지긴 했지만 일단 반등세를 보인다라는 점은 추가 급락 없이 지난번 임상 실패와는 다르게 낙폭을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준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한미약품의 상승 시도는 일단 업종 내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면서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좀 선별적인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업종 내 신약 개발 업체들의 좀 주가 반등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점을 특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업종 내에서는 한올 바이오 파마, 배웅제약, 제넥신 등 신약 관련 개발 업체들의 주가가 전일부터 금일까지 상승세를 보이는 점 등은 일단 한미약품 이슈가 업종 내 투자 심리 악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금일 시장에서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저희가 주목해 볼까요? 네, 일단 금일 시장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조금 보합권의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정유주에 대한 관심을 둘 시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 같은 경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정제 마진 확대 기대감 등으로 주가 상승이 좀 나왔던 상황이지만 일단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유가의 단가가 이전보다 상단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60불을 기점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은 정유업체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2월 말부터 3월 사이에 이뤄지는 국내 업체의 정기 보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는 1분기 실적 둔화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이 비중 확대의 시기로 보는 이유는 일단 해외 업체 역시도 정기 보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일단 베트남 쪽 같은 경우에도
신규 증설이 연기된 상황이 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정제 마진 흐름은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되는 점을 좀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기 보수 이후에 도리어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실적 회복과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 지금 시점이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오일은 증설 기대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SK루브리컨츠 상장권, 그리고 GS 같은 경우에는 지난 GS칼텍스 화재 공장이 좀 재가동되는 시기 등이 2분기 실적과 맞물리면서 이제 일단 정유업체에 있어서는 2분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서 일단 현 시점은 정유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시기로 삼아봐도 좋겠다라는 의미로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로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장 전략도 잘 세워봐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요. 내일 수요일장은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 내일 시장 전략보다는 사실상 3월 코스피 사이즈 지수 변경에 대해서 한 2주 전 정도쯤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3월 시장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내일 시장 좀 짜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사이즈 지수 변경이란 이제 말 그대로 코스피 상장 기업을 시가총액 순서에 따라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분류하는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형주 지수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그 중형주는 101위부터 300위, 그리고 301위 이후는 소형주 지수로 구분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점은 3월 동시 만기를 기해서 연간 1회 정기 변경을 하는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포인트는 사이즈 지수 변경을 앞둔 약 2주 전부터 지수 변경이 예상되는 종목의 과거 투자 성과가 좀 긍정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편입되는, 그리고 중형주로 신규 편입되는 종목에 일단 주목하자는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선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가운데 일단 자화전자와 사막 콘덴서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중형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에어와 벤티움 역시 일단 3월 정기 변경일을 앞두고 주목해 보시는 전략으로 내일 시장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원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서상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유가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국제유가가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급락까지 연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조정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지난주 조정 원인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연초 이후에 국제유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유가도 많이 빠졌었습니다. 2월 초에 이제 배럴당 65달러를 상회하던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59달러를 하회하기도 하는 등 한 주간에 10% 넘게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렇게 상승세를 좀 이어갔던 국제유가가 조정을 보인 이유는 전반적으로 달러가 이제 강세를 좀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달러로 매매를 하는 국제유가라든지 상품 가격이 동반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 주식시장 같이 이제 위험자산이 하락을 하자 같은 위험자산인 국제유가도 동반해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좀 확대되는 경향을 좀 보였고, 이 결과로 인해서 오펙과 러시아의 감산 기간이 이제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도 언급이 되는 등 전반적으로 악재성 재료가 한꺼번에 몰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몇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다가 최근 또 상승 분위기 꺾인 거 아니냐, 다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는 더 오를 거라는 의견 내놓고 있는데 지금 분분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선 경기 펀더멘탈이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 심리가 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이제 축소되면서 안정화가 된다라면
달러는 다시 이제 약세를 좀 보여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국제유가의 빗달러 자산이 이제 국제유가의 상승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경기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원유 수요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상승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는 판단되지는 않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저께였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국제유가의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정평이 나 있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에너지연구원이 전체적으로 국제유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연초보다는 연중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상승폭이 좀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 다시 이제 좀 주춤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브렌트유, 이게 영국이기 때문에 브렌트유를 많이 하는데 브렌트유의 이제 밴드 자체를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었어요. 예,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에 대한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유가가 예전에 이제 급락했던 게 미국 셰일 업체들의 증산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 우려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셰일 오일 업체들의 증산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원유 시추 공수라든지 원유 생산량 같은 경우가 이제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이런 숫자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서서히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과거만큼 미국발 공급 과잉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일단 원유 생산량 확대 속도가 임금이라든지 원자재 등 미국의 원유 생산 비용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주춤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의 시간당 임금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물론 이제 IT라든지 전문직도 있지만 지역별로 보면 달라스, 그러니까 그 원유 생산이 많은 지역의 건설업체라든지 이제 제조업종의 임금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셰일 오일 기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고용을 좀 확대시키면서 관련된 고용이 결국은 임금 상승을 좀 이끌었고, 이 결과가 결국은 생산 단가를 좀 올려버리는 그런 역으로 좀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셰일 같은 경우는 수압화세용 모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시추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또 좌우하는데, 이런 것들도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생산 단가가 기술 발달에 의해서 낮아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이제 원자재라든지 임금 같은 경우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간다 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셰일 기업들의 생산량이 급증할 것이다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유가가 상승세를 타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조정도 있고 급등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우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질문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국제유가 어느 정도 범위를 지금 예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에너지연구원이 이제 브렌트유에 대해서 올해 이제 60불에서 75불 정도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WTI로 환산해 보면 결국은 55에서 한 65달러.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향후에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밴드를 낮춰서 50불에서 65달러 정도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핵심 밴드 내에서 좀 더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펙의 생산량 제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의 원유 생산 비용이 증가로 인해서 미국의 증산 속도는 좀 약화되면서 공급보다는 수요 요인의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 요인 같은 경우가 더 강하게 적용되게 되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을 좀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WTI는 핵심 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밴드를 저희는 이제 50에서 65달러로 좀 현재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더 드리고 오늘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이고 하지만 듣고 싶어 하시는 질문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국제유가가 이렇게 뭐 감산 합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우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화학 정유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향을 받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곳들에는 그 영향이 어느 정도로 올까? 긍정적으로 올까? 부정적으로 올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떨까요? 일단 뭐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정유화학 업종들은 상당히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가 워낙에 이제 괜찮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에너지 업종을 비롯해서 소재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전년 대비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여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120%. 물론 이제 작년에 기저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데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한 40%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소재라든지 에너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로 치면 에너지 화학 업종들이겠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정도 선, 그러니까 $60 이상에서 견조하게 흐름을 좀 보이면서 좀 이어간다라면 결국은 이제 오펙 국가들의 주제로 수익 같은 경우가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건설업종들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건설업종을 보실 때 국내 이제 부동산 가격도 좀 많이 보지만 저희 이제 국제유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왜냐면 국제유가가 건설업체들이 많이 이제 대외 이제 건설을 많이 수주를 받는 데가 중동이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은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을 할 때마다 대외에 특히나 우리나라 쪽이죠. 우리나라 쪽에 이제 건설 수주 같은 것들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소재라든지 건설 뭐 이런 쪽들이 국제유가 상승할 때는 항상 우호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학 정유 업종뿐만이 아니라 건설업체, 특히나 뭐 플랜트 그리고 오일머니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짱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 일주일이 조금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씩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1위 팀이 나왔고요. 그리고 개인 수익률 누적 1위, 2위, 3위, 4위, 5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순위가 뒤바뀌어 있을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수익률 전쟁에 동참할지 잠시 뒤 슈퍼 듀오 매치 2부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